네, 오늘 마지막 순서는 종합 토론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응급의료 현안 및 네트워크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종합 토론 각 주제별 패널 토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뒤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가죠. 오늘 금일 토론 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실까 봐도 미리 자리해 주셨는데요.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 유승 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장,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장을 연임하셨고요. 현재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장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응급 환자를 또 지키는 데 있어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려면 아까 발표를 해주셨었던 발표자분들께서 일단 먼저 연단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김정원 중앙의료 상황실장님, 그리고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방승호 권역외상센터장님, 충남대학교병원의 정혜선 권역심내혈관 센터장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서정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님, 건양대학교병원 이재광 권역응급의료센터장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나오셨지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현재 응급의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적절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 강화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구도가 높은데 근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제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센터화해서 집중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기능을 여러 군데에다가 나눠서 좀 더 분산시켜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근데 이게 어느 질환군은 가능하고 어느 질환군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셨지만 센터화가 가능한 병원도 있을 것이고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 그런 데들도 질환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각자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역 내부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전 세종권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조금 먼저 혹시 이 지역 협력 체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협력 체계라고 있지만 이게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재광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짧은 발표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은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베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 갖고 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계속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고심이고, 그게 잘 된다면 사실은 권역 내에서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 외부의 역할, 물론 이제 권역센터로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진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의 진료 역량 강화라는 표현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각 과랑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요번에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사실은 각
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줄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역 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하루하루 어떻게 잘 버텨보자 이런 게 좀 컸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뭔가 이제 재정비돼서 재정립되는 시기의 시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를 원내의 네트워크 강화가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조금 타과의 진료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계속 고심하고 있고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 내 네트워크 전에 일단 기관 내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진료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각 센터별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외상센터도 있고 소아전담 응급의료센터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두 센터에서 얘기를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인력이 계속적으로 충원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인력 보충을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부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뭔가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선 서정호 센터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인력은 진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되게 곤란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지금 계속 인력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인력을 더 구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인력 저희가 하시겠다고 지금 그나마 새롭게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문시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특히 소아응급에서는요. 성인응급 쪽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소아응급에만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 인력이 혹여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그 역량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셨다가 조금 더 오래 계시지 못하고 대부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또 조금 하고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흔들리시고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더 뽑는 걸 어떤 방안이 사실은 뭐 저 일개 여기 어떤 센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결국은 집중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 뭐 몇 명 안 되는,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희 센터 전체 한 90명이 채 안 되는데, 저 수를 저렇게 분산을 12개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놔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어딘가로 뭔가 저희들끼리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는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면 안 되면 진짜 헤쳐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 근데 응급만 돼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 진료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모이거나, 뭐 아니면 그런 병원들을 조금 이 공공의료로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뭐 일본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아응급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병원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 의사들이 와서 근무를 뭐 어떤 날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지역 의사회에서 이제 당번제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또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뭐 이 순환당직제 같은 그런 것들을 뭐 저렇게 그 질환으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소아 같은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있는 인력이라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중화가 필요한 중증 소아 응급에 대해서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중증이 아니지만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소아 질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거와 관련된 인력 구축이 같이 동행이 되어야지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력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소아는 결국 뭐 중증보다는 사실 경증이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떤 것들로 그 보호자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응급실 어느 소아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병원으로 다 그런 환자들까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소아청소년과의 어떤 인력만으로는 지금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증에 사실 아주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나 이럴 때는 저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 발열 나는 아이들도 사실 다 봐주시고 뭐 간단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꼭 소아과나 뭐 소아응급 선생님이 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다들 귀찮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뭔가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소송이 조금만 잘못하면 보호자들은 막 민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쉽지가 않으시긴 하겠지만 그런 쪽에 조금 더 그래도 결국은 제일 응급실에서 많이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 응급의학과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근데 그게 뭐 저 개인적인 사실 의견이긴 하고 아니면 뭐 기존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좀 더 그 뒤에 것까지 그 뒤에 더 늦은 시간까지 좀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증은 전문 센터를 조금 더 센터화를 시키고 경증은 조금 접근성을 고려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나 그런 쪽에 지금 탈락하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력들을 조금 더 유입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아동병원에는 굉장히 소아과 의사들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인력들을 사실은 적정한 수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수가 체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수가라든지 어떤 적정한 지원들 같은 그런 것들 둬서 그래도 그나마 인력이 조금 있는 그런 쪽에서 야간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중등증 뭐 경증의 그런 환자들을 조금 응급 환자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적인 유인책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성센터 쪽에서도 역시 인력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활한 환자 수용을 위해서 그런 인력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상센터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을 유입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의견들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상센터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외상센터가 이제 개소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권역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지금 대부분 남아 있고 신규 인력 충원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전담의들이 노쇠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저희 근무 형태가 24시간 근무 형태이고 일 강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그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력 충원 문제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17개 권역 응급센터를 그 미국의 레벨 1 그 미국 외상센터 레벨 1 수준으로 해서 한 4-5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외상센터는 아마 레벨 2, 3 정도로 낮춰서 운영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인데요. 그것도 인력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있겠느냐 이런 인력 문제에 결국은 부딪혔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외상체계관리팀에서 이런 그 외상 충원 인력 충원을 위해서 뭐 지원금, 급여나 당직비 이런 걸 지원금을 지금 늘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추세가 급여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면 각 기관 간의 역할이 배분이 돼야 되고 기관에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집중화를 시키기 위한 센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런 인력난에 지금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원 기능을 운영하는 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큰 틀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들이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에 계신 여러 이제 공직자분들이 중앙에다가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습관 아니면 이런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시는 것들이 되게 껄끄러우시거든요. 제가 여쭤보지 않으면은 직접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긴 하셔서 제가 일부러 좀 여쭤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찌됐든 현재 있는 인력이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내 환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이제 역할 구분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그런 협력 체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외상 쪽 파트에서는 이송지침 개발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소아 파트에서는 또 소아진료 지역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시스템보다는 다른 형태로 조금 더 현실성 있게끔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소아 파트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시켜. 네. 뭐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저희 네트워킹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본 그런 거에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협력 그 소아 그 지역 협력 그 체계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세종은 지금은 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떤 잠시 이야기를 의견을 교류하고 했을 때 뭐 들은 바에 의하면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계속 의원들이나 이런 그 뭐 아동병원이나 뭐 이런 이 종합병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고소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소아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을 어떻게든 간에 빨리 다른 데로 그 리스크를 빨리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한 단계를 올라간다.
그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어떤 단계를 거쳐간다는 것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뭔가 좀 더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뭐 전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고 하긴 한데, 뭔가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어떤 체계도 조금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체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의료 시스템 어떤 이게 경험에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학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딱히 어떤 체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 크게 말씀드릴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외상 쪽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강원 쪽에서 이송지침 개발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송지침 개발이라는 게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동조를 해줘야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혹시 이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대전 세종 이쪽에서도 운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혹시 이 지역 내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상센터 생긴 이후에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외상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외상센터 가면 되지 왜 우리 쪽에 연락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는 중증 환자들 위주로 해서 받아야 되지 적절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지금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경증 환자까지 오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다 한다면 지침이 개발이 돼야 되고, 개발된 거를 소방이 실행을 해서 환자를 그 분산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그 환자들 중에 경증은 레벨 뭐 2, 3 정도로 되는 센터로 가고, 센터나 기관으로 가고, 레벨 1이 되는 환자들이 이제 외상센터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컨트롤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전 세종 쪽에 조금 구축하고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외상 환자들이 그 중증, 경증에 구분 안 되고 그 외상 센터로 집중화되는 거는 저희 뭐 대전 권역의 일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외상 센터가 생긴 지 한 10여 년 되면서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 권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에서 뭐 중증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기만 하면은 외상 센터로 다 이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뭐 원래 힘든데 조금 더 힘든 것 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장에서 다수의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재난이 아니더라도 이제 차대차 사고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보면은 중증 의심 환자 이송 문의가 왔는데 조수석 환자였거든요. 조수석 환자가 중증 의심돼서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그 구급대원은 그 총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중증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급대원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송할 때 제가 이제 교통사고나 이렇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휘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분산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력 문제에서 또 사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게 심내혈관 센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 센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심내혈관 센터 쪽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이제 최근에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심내혈관 질환도 중증, 그다음에 응급, 뭐 당직 이런 거 지금 최근 이제 젊은 의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세 가지 응급, 중증, 당직 이거 다 해당되는 그런 질환들이잖아요. 뭐 소아과도 그렇고 외상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심내혈관 질환을 보는 의사들도 내과 의사랑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인데 신경과랑 신경외과는 기피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피과가 아닌 과 중에서 이제 뇌혈관 파트는 다 기피이고요. 내과 중에서도 심장내과, 최근에 이제 소화기내과까지 이제 기피과가 되다 보니까 그 각 과들은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이제 뇌혈관 쪽하고 심혈관 쪽은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느낀 거는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심장내과랑 뭐 신경과 안에서 뇌졸중 보는 의사가 너무 없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뇌졸중 전공하는 펠로우가 7명밖에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충대병원 본원조차도 신경과에서 뇌졸중 보는 의사가 저랑 어떤 다른 한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의정사태 생기면서 또 그만두시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서 몇 달간 이제 뇌졸중 환자를 충남대 병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지만 뇌졸중 보는 의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없다 보니까 데려올 데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종병원에 있는 뇌졸중 보는 스태프들하고 거의 합치다시피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센터가 운영이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또 겪고 있고 근데 작년에 특히 다 느낀 것은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중증 질환 보는 의사들이 각 병원에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죠. 당직 쓰는 문제도 있고 제대로 환자를 다 커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결국 모여야 된다. 그래서 좀 뭔가 시스템이나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 뭐 단지 그 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질환 환자 보려면 응급실 체계도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뭐 어떤 검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간호사, 병동 뭐 이런 것도 다 ICU 이런 것들이 다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이제 협력하는 과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비교적 큰 센터, 큰 병원으로 의사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신경과 안에서 또 다른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로 크리티컬 케어라는 이제 중환자 보는 의학이 있는데 중환자 의학도 마찬가지로 각 병원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보면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좀 다 또 저절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반이 잘 갖춰진 센터에 가급적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 있어야 그들이 이제 당직을 돌아가면서 쓰더라도 적절히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혈관 재개통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대전 시내에 그러니까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병원들이 이제 혈관 재개통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는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다 이게 온라인에 다 있었어요. 다 온라인에 있으면서 우리 병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게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대답하는 병원으로 그냥 보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중에 낮타임에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또 야간이나 뭐 주말 뭐 명절 이럴 때는 또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 운영하는 이제 운영장
병원으로 항상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련을 했던 게 이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보자. 뭐 각 병원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는 다 같이 죽겠다 싶어서 뭐 이번 주는 뭐 충남대, 다음 주는 을지대, 뭐 건양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당번을 쓰기로 약속을 하니까 훨씬 더 원활하고 더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유기적으로 이제 상의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소방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런 네트워크의 중심에 항상 병원 전 단계에서 소방이 있거든요. 소방 단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신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의 김영찬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마주 뵙던 교수님들이 앞에 계셔서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 토론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에 대해서 저희 소방이 문의하려고 하면 일단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젠을 이용해서 오늘 수용 가능한 병원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또 정혜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개발될 어플이 활용된다라고 하면 그 어플을 활용해서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같은 환자, 그러니까 뭐 케이타스 1, 2 아니면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과 그리고 중복되는 작업들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한 방향으로 한 가지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병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희 소방에 119 스마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뭐 이젠 그리고 네디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중앙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통폐합할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군요. 제가 그 다음에 김정은 실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은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급 환자라는 게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송 단계를 거쳐서 응급실에 도착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최종 치료를 어쨌든 병원에서 받고 그 과정에서 전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정보가 끊겨 있죠. 끊어져 있죠. 네, 제가 사투리를 좀 씁니다. 소방의 구급 일지나 스마트 시스템이 있을 거고 저희 쪽에서 들어오면 이제 네디스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의 정보가 들어오고 저희는 또 응급실을 떠나면 그 정보는 또 소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의 자료는 결국에는 심평원이라든지 건보의 자료들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연계하려고 복지부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부처가 다르다 보니 그 연계가 사실 수월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것을 연결하려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끼리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요즘에 이제 각 기관에서 해당 환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 등 때문에 비식별할 하는 자료로 많이 변환되면서 이게
바로바로 연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현재 갖춰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를 소방청과 이제 중앙센터가 우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119로 이송된 환자가 네지스를 통해서 이 환자의 응급실의 결과값까지 볼 수 있게, 그러면 이 환자가 병원 전 단계에서 얼마나 잘 중증도 분류가 되었고 얼마나 잘 현장 처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환자의 응급실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응급실에 뭔가 최종 치료까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는 상황. 근데 이게 또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조금 부담스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과정이 연속적으로 평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복지부나 소방청도 계속 그리고 있는 방향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방식으로 매칭할지에 대한 협의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조금 추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잘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이스나만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각 센터에 있는 센터장님들께서 하소연하시는 거는 우리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 항상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증인데 중증 외상으로 둔갑이 돼서 오기도 하고, 경증인데 굳이 소아 전문 센터로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오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가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센터에서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냥 환자가 와버리면, 그러면 실제 중증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이용자들도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반된 외상센터에서 얘기하셨던 이송 지침과 관련된 거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따라주는 것들이 각 시스템에서 이제 동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119에서는 중증 환자는 센터로, 그렇지 않은 환자는 2차 병원이나 그 하위 단계 기관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런 환자들을 하위 이제 2차 병원이나 그런 쪽에서는 수용을 해주셔야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법적 책임 문제나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동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여러 기관이 통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외상센터만 하더라도 지역 기관들,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이 경증 환자들을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해주셔서 분산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119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중증 외상을 좀 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응급의료 관련된 환자들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 끌고 나갈 좀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 그냥 한 기관에 있는 누군가가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화라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그거를 리더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를 보여주고, 중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전에서 세종에서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응급의료 워크숍을 하지만 지역 내에서 해결되기에 그냥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딱 4시가 도래를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꼭 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나도 얘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분 계시면은 어디 프로든 아니면 앞에 발표자분들은 어느 분이든 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실장님께서 추가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제가 요즘에 이 지역 단위의 심포지엄이나 행사를 가면 사실 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잠깐 제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결을 하는 기관이긴 합니다. 상황실이.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연결을 하려면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점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이죠. 이제 총알이라고 자꾸 저는 얘기하는데요. 자꾸 의료 환경을 전쟁에 비교하거나 무기에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너무 총알이 없는데 전쟁을 하라라는 것 같은 느낌에 되게 상당히 불안하고 저희가 사실 광상실이 2년째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전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질환들은 사실 개선에 될 여지가 사실 저희도 참 어렵고 이게 좀 의정 사태를 수습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종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의 느낌보다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너희 적응해라고 하는 느낌이 더 커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어떻게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떻게 부족한 자원을 쓰는지에도 많은 공을 들이는데 그 앞단에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보람을 가지고 이 모든 의료 행위를 잘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서로의 병원에서 안 받고 병원에서 다들 좀 방어적이고 되게 다 어렵게 이 의료 환경이 흘러갈까에만 너무 맞춰서 서로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하면 의료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까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그러면 병원 전 단계 선정 지원 문제도 더 많이 해결될 것 같고 사실 전원은 병원에서 잘 해결하면 사실 전원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고 이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이걸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는 상황만 계속 된다면 약간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는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중앙센터에서도 부족한 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잘 활용하고 이를 소방과도 잘 공유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일선에 계신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소방에 계신 분들, 지자체 그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지역 내 의료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역할들을 보람 있게 잘할 수 있을지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방면으로 좀 지지해 주시면 전체 전국적인 의료 환경들이 이렇게 계속 나빠지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토론회를 잘 진행해 주신 우리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